이번 시간은 페이지 172페이지 제3절 철근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 파트에서 제일 먼저 철근의 종류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 철근의 종류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근의 형상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표시법이나 거기에서 나타난 수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여기 원형철근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형철근, 라운드 스틸바, 약호 따서 스틸 S, 라운드 R자 SR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형철근은 말 그대로 동그란 거죠. 직경이 일정한 겁니다. 마디와 리버 같은 게 전혀 없는 이 원형철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형철근은 단면 형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형철근, Deformed Steel Bar, SD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리버하고 양쪽에 리버가 있습니다. 리버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입니다. 마디가 있는 철근. 이것이 바로 이형철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철근이든 이형철근이든 일단은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 측면을 조금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철근하고 이형철근을 비교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이때 원형철근은 라운드 스틸 바로서 보통 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 9다 또는 파이 10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형철근은 우리가 13이다 D16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지름 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파이 9mm다. 이 뒤에 수치가 바로 철근의 지름 직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철근, 이형철근에서 만약에 원형철근은 나중에 표현할 때 강도 표현할 때 이럴 때 SR 이렇게 300 또는 350, 400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형철근은 SD 이렇게 300 또는 4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SD 300이라고 SR 300 이 뒤에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철근의 항복 강도를 나타냅니다. 철근의 항복 강도 개념을 나타내요. 그래서 철골 강제에서는 SM 49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490이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냈었죠. 잡아 당길 때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인장 강도고요. 그런데 항복 강도는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 그런데 항복 강도가 초과되면 당겼다가 나도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복 강도 미만의 강도를 가게 되면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은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요. 철골에서는 인장 강도라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골에서 강제 SM 49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490은 최저 인장 강도라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현재 쓰고 있는 철근은 이 이형철근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원형철근보다 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형철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착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 하면 최소 이 마디하고 리버가 있기 때문에 40%에서 최소 기준은 40% 이상에서 최대는 200% 이하 범위에서 요 사이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의 직경 지름에 따라서 마디와 리버가 커지거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현장에서 이제 쓰는 이 철근들 SD 350이든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이렇게 있는데 보통 SD 400부터 항복 강도가 400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장력 철근으로 봐줍니다. 이것이 고장력 이형철근 개념이 되어 그래서 인장력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철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력 이형철근. 그래서 보통 철근의 이 끝부분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철근에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이 끝부분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항색이 칠해지고 노란색 계통 항색이 칠해지는 것이 SD40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근으로서 하늘색이나 아니면 검정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이 제일 많은 강도로 받을 수 있는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그래서 이걸 고장력 이형철근을 우리가 칭할 때 보통 이형철근 D를 썼죠. HD 이렇게 16이다. 그러면 일반 D16은 이형철근 16을 의미하는데 HD는 하이텐션 바의 고장력 철근이라 해서 H를 따고 디포먼드 HD 16 이러면 고장력 철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아노선은 보통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만들 때 쓰는 것이 피아노선입니다.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래서 일반 철근보다 강도가 한 5배 정도 큰 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피아노선이고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에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선 나오는데 철근하고 철선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철선은 가늘게 길게 보면 돼. 옛날에 저기 지방에선 철사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철선이니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혹시 수업 도중에 이래 못해? 철사 말입니까? 이래 돼요. 그래서 철사, 이 철선입니다. 보통 철근은 지름 6mm 이상을 철근이라고 합니다. 지름 6mm 이상. 굵은 지름 6mm 이상이 철근이고 그럼 6mm보다 적은 것들이 철선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철선은 표기를 이 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샵으로 표시하고 여기 뒤에 번호가 쓰여집니다. 8이다, 10이다, 10 이런 게 쓰여지는데 이 번호 보통 철근에서는 수치가 커지면 지름이 직경이 큰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선은 반대입니다. 철선은 번호 수치가 작을수록 굵은 철선이고 이 번호가 커지면 가는 철선이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용접 철망은 보통 와이어 메시라고도 하고 철선을 직교해서 보통 전기 용접을 해서 만드는 게 용접 철망이죠. 보통 영어로는 와이어 메시 철선을 이렇게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걸 와이어 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두 번째 철근의 반입 및 저장 시 주의사항이 나오죠. 조립 순서에 맞춰서 반입하고 지름 보통 직경이라고 하죠. 종류별로 구분해서 반입 저장을 하시고 이런 개념은 그냥 쭉 읽어 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를 답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문상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근의 가공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종합문제 지문도 언급이 됐습니다. 가공적인 측면. 자, 가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철근을 이제 구부리거나 갈고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철근의 가공 부분이 되는데 철근의 가공은 가장 기본 원칙은 가공은 두 가지 가공이 있어요. 상온 가공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열 가공 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 원칙은 상온 가공 또는 냉간 가공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냥 가공하는 게 상온 가공입니다.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굽히는 것이 상온 가공입니다. 냉간 가공. 그래서 이거는 철근의 지름이 25mm 이하일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철근이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이 가공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mm 이하에 쓰는 가공법이고 가열 가공은 28mm 이상일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굵은 철근일수록 사람의 힘으로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공해서 대표적인 갈고리 후크가 있겠죠. 갈고리 후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갈고리를 두는데 갈고리 후크 개념. 그래서 이 후크 보통 이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후크를 한글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의 경우는 그래서 원형 철근은 갈고리 설치 의무가 됩니다. 원형은 이 갈고리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원형 철근은 갈고리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런데 이형 철근의 경우는 자, 갈고리를 갖다가 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생략입니다. 원칙은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요 부분은 우리가 둬야 됩니다. 중요 부분의 경우는 자, 갈고리 설치를 하게 됩니다. 후크를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보의 경우는 갈고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둥도 갈고리 둬야 되고 웬만한 중요 부분은 거의 다 둡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지중보는 예외입니다. 보 중에서 지중보. 자, 지중보는 갈고리를 갖다가 얘는 갈고리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의 경우하고 지중보는 힘이 틀립니다. 보통 보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니까 이렇게 힘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중보의 경우는 우리가 이거 했죠. 지중보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우리가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지중보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갈고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땅 속에 여기에 주각 부분을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 여기 지중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지중보가 있으면 자, 지중보 여 밑은 땅이에요. 흙이에요. 지표고 위에서 하중이 작용돼도 밑에서 발력이 생기잖아요. 한쪽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철근이 있을 때 그럼 여기에 철근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뽑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착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착은 밑으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두기 때문에 갈고리는 위로 하든 갈고리를 꼭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중이 작용된다 해서 지표가 되니까 얘가 처지지 않죠. 그래서 이 지중보의 경우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이형철근에 대해서 다음 종류는 후크를 둔다라고 나오죠. 그것이 중요 부분은 후크를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갈고리가 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근 주근의 갈고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다른 늑근이나 이런
띠철근과 같은 보조근의 갈고리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분을 간략히 해 두시고. 그러면 주철근 바로 주근이죠. 예, 주철근. 그래서 이 후크를 두는데 이 주철근 줄여서 주근입니다. 그래서 주철근의 이 표준 갈고리는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180도 갈고리하고 90도 갈고리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럽, 너끈이나 스트럽, 자, 너끈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이 띠철근, 후프바에서 후프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스트럽과 너끈의 표준 갈고리, 자, 이건 감싸는 철근이죠. 그래서 이 표준 갈고리는 후크는 90도하고 135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갈고리가 바로 주철근 180도 갈고리 형태를 특히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띠철근이는 이런 것은 90도 갈고리 형태가 많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갈고리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밑에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철근의 구부림해가 나오죠. 단부에서 자, 거기에서 제일 위에 좌측 그림 이것이 바로 180도 갈고리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이 90도 갈고리 형태고, 그 다음이 135도 갈고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 형태가 여러분들 그림에서 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점, 이 갈고리 길이, 후크 길이 있죠. 이 갈고리, 이 후크, 갈고리 길이는 자, 이 철근의 이연 및 정착 길이에, 정착 길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길이에 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돼야 됩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더 두어야 된다는 개념을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보통 그럼 180도 갈고리를 하면 보통 이 후크의 길이가 대략 철근 직경에 보통 약 10.28D 정도 됩니다. 약 10.3D 정도, 철근 직경 약 10.3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4번에 자, 이 철근의 이연 및 정착적인 측면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염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염이라고 합니다. 이염은 보통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염이라고 하죠. 원래 이염은 자, 이 제의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길이 접합을 이염이라고 칭합니다. 이염. 자, 그러면 철근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할게요. 그러면 이 철근이 이렇게 있었어요.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음을 하게 됩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이제 갈고리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갈고리를 이렇게 둡니다. 요 철근에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틀어서 갈고리를 이렇게 두는데, 그럼 보통 이연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연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철근을 잇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철근의 이연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했죠. 이연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 둔 거 흰색으로 지금 제가 나타낸 거 있죠. 이것이 후크가 갈고리 길이가 되는 거죠. 얘가 180도 후크를 제가 지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연 길이에 이 후크 길이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더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의 이염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이것을 정리해 놓으시고, 철근의 이염 측면에서 원래 철근은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인장력을 부담했죠. 자화당이 인장력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이염 위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죠. 자,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고, 그럼 부재 내부에서 생기는 힘이 인장응력이 됩니다. 인장응력. 그래서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철근 이염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을 알아두면서 그래서 1번에 이염 위치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경이 다른 이 노란 철근하고 이 붉은 철근의 직경이 다르게 되면 이연 길이 산정할 때는 항상 가는 철근 직경으로 기본을 잡습니다. 가는 철근 직경이 다른, 그래서 2번 개념은 자 같으냐 다르냐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이 다른 시간 가는 철근을 기준 잡는다는 거, 가는 철근 직경으로 우리가 이연 길이를 산정한다는 거, 이연 길이 산정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량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이연 길이를 더 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량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보다 경량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연 길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기둥의 주건 이염은 쉽게 이겁니다. 기둥은 압축 부재잖아요. 기둥이나 이런 벽과는 압축 부재이기 때문에 인장력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위치에서 이어주라는 겁니다. 편한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있게 되면 힘들어서 공사 힘들어요. 낮은 위치에서 이어주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시험에 나왔지만 또 봐두십시오. 5번 보의 주거니염. 자, 그럼 보의 주거니염은 자, 이 수평부재인 보의 경우는 자, 철근을 이을 때 자, 인장력이 최대인 장소에서는 이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포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인 포가 있다. 이 포가 있습니다. 그럼 포가 있을 때 힘 모멘트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를 이제 4등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4분의 순수한 간 사이에서 4분의 1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센터 중앙부 부분하고 양쪽 단부가 있을 때 단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있을 때 이제 주철근이 가겠죠. 상부 주근이 이렇게 가고 갈고리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부의 철근이 이렇게 주근이 갑니다. 그리고 벤트 철근 사에서 굽힘 철근 축방향
자, 이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쉽게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단부의 상부, 중앙부의 상부 3번 그리고 4번 LX 지점 4번 여기 5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장소 그 다음에 중앙부 하부 7번 그리고 단부 하부 8번 이렇게 했을 때 이음 장소로 부적당한 데는 자 이겁니다. 이것이 힘 모멘트가 적용되는 장소는 무엇이 발생하는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픕니다. 인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해도 배에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 힘 모멘트가 생기는 부분은 인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그래서 여기 4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이 변곡점이 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인장력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음 위치로 부적당한 장소는 자 여기죠. 1번 단부의 상부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어서는 안 돼요. 중앙부의 하부 7번하고 이 장소에서는 철근 이음 장소로 부적합하고 나머지 장소에는 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는 이음 위치로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번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고 엇갈려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응력 받는 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 7번에 보시면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게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부착 응력도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런 이음을 이제 결속성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이 이음을 보통 겹침이음이라고 합니다. 겹침이음. 이렇게 있는 것을 겹침이음이라고 하는데 이음에서 사실 건축공사에서 이음은 거의 이 겹침이음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럼 이렇게 결속성 해놓은 상태에서 철근을 용접한 것도 아니에요. 결속이라는 콘크리트가 꽉 붙잡아 줘야지만 부착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 응력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철근 이음 위치는 이것이 최소인 장소에서 하지만 그래서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부착 응력도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8번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지 않는 것. 자, 건축 구조 기준은 바로 D35의 철근 이음은 겹침 이음을 하지 말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번에 보시면 표준 시방서를 보시면 표준 시방서 내용에 니은하고 헷갈리면 안 돼. 니은은 동일하게 니은의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 하지 말라고 했죠.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부라는 것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벽은 수직부재잖아요. 압축력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둥의 철근도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둥은 저 지하에서 지상까지 철근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죠. 이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압축부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인장력을 받는 부분은 안 돼요. 인장부에서는 안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압축부에서 기둥이나 벽과 같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압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D35 초과되는 거하고 D35 이하일 때 겹침이음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예외 조건을 하나 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압축부라는 점하고 그리고 D35 이하의 철근과 D35 초과할 때입니다. 그럼 아무리 압축부라도
두 철근 D35 초과가 됐을 때는 겹침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35 이하하고 D35 초과하고 같이 할 때 겹침염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시방서 기억에 보시면 철근 배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곳에 철근 이음을 둘 경우는 그게 낫죠. 그 이음 위치와 방법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 사실 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부령입니다. 법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 부분에서 조금 더 해두실 것은 저기 보시면 176페이지 미음 보시면 철근 이음 및 정착 길이도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표준 시방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이런 철근 배건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읍 보시면 자 정착 및 이용 길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한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철근 배건도보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짧게 현장에서 짧게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건축 설계 기준에서 초과하는 것도 너무 문제. 짧아도 안 되지만 초과도 너무 길게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과할 경우 허용차는 소정 길이 10% 이내로 해야 돼요. 너무 길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 및 정착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그보다 짧아서도 안 되지만 초과할 경우 10% 이내라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응에 보시면 용접 이업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에서 설계 기준 강도의 125% 자 발휘 성능이 있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25% 성능 확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용접이음과 기계적 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 한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 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완전한 용접을 하고 기계적 이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 항복 강도보다는 둘 다 125%입니다. 그러면 철근에서 퍼센트가 나오면 125%가 기준입니다. 철근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기 성능을 100%보다 플러스 4분의 1 정도, 25%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철근의 정착 부분. 자, 정착이란 것은 철근을 고정시키는 게 정착이라 보시면 되죠. 철근의 정착은 철근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네.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보통 정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의 정착 부분은 보통 뼈대를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의 라멘 구조의 형태하고 벽식 구조의 뼈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기둥이 최소한 4개는 있어야지 건물이 만들어지겠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기둥과 자 제일 밑에는 이제 밑으로 전다는 기초가 있을 것이고 밑에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기초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주각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보가 지중보가 있겠죠. 지중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보가 이렇게 자, 층에서 놓여지겠죠.
이것이 컴보가 되겠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은 컴보죠. 그리고 작은 보가 설계될 수 있겠죠.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작은 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바닥판이 이렇게 슬래브가 쳐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슬래브 바닥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행 구조고, 벽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없겠죠. 그래서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철근 콘크리트 이 벽하고 그리고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벽식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밑에는 이제 기초 있겠고, 그러면 그래서 얘는 기둥과 보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주근은, 그럼 이 기둥이죠.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오시면 되는 거고, 기초. 뼈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의 주근은 기둥과 기둥 연결했으니까 기둥에 정착이 되면 되죠. 그리고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연결해서 큰 보에 정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보의 주근, 지중보는 이 주각을 연결해 기초에도 되고 기둥에도 되는 것이고, 지중보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벽의 철근, 이 벽이 있다. 여기 벽이 지하 벽을 했다. 그러면 수평으로 가는 철근도 있고 수직으로 가는 철근이 있겠죠. 그러면 수평 철근은 기둥에 하면 될 거고 수직 철근은 보에 정착하면 되죠. 또는 슬래브가 나오는데 이 슬래브의 개념은 이겁니다. 벽식 구조. 벽식 구조는 벽하고 슬래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벽철근은 슬래브에 정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슬래브 철근은 당연히 보죠. 작은 보든 큰 보든 보에 정착이 되고 또는 벽체. 자, 이 철근, 슬래브의 철근은 여기 그 벽체에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착 개념은 이 뼈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착의 개념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개념에 보시면, 자,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부착력 개념은, 자, 둘이가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승리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래나 시험이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과 2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1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하고 연관이 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압축 강도하고 부착력은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이거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그러면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 철근의 인장 강도. 철근의 인장 강도는 부착력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부착력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꼭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자, 이 철근의 주장하고 관계가 있죠. 철근의 주장. 바로 둘레 길이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철근의 주장은, 자, 이 부착력과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도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주장이 길어질수록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2번 방법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돼요. 철근의 주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자, 그럼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보통 동일 단면적일 때, 자, 이 동일 단면적일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 단면적일 때, 자, 이 굵은 철근을 이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철근의 주장이 증가됩니다. 둘레 길이가 증가됩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철근 많이 써요. 그러면 동일한 단면을 예를 들어서 해주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 단면적도 같고요. 철근 단면적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굵은 철근을 딱 4가닥만 쓴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 둘레 길이가 나오겠죠. 철근의 둘레 길이가 나올 거고 단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철근을 덴지 가는 철근을 쓴데 개수를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저기서는 4개밖에 안 쓰는데 얘는 철근의 직경은 줄이되 철근 개수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가는 철근은 얘는 12개를 썼다 가정합시다. 단면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근의 주장은 얘가 길어진다는 게. 그럼 철근의 주장, 이 둘레 길이는 면적은 제곱이고 둘레는 그냥 밀리미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길이를 곱하면 철근의 표면직이 많아지죠. 주장이 많아지면 그런 표면직이 많아져야지 사실상 부착력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히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은 철근의 표면 상태에 따라 틀려집니다. 약간 녹슨 철근이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면 모양은 예를 들어 이형철근이야 원형철근이야 단면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형철근이 보통 최소 40%에서 최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력이 증가된다 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철근 부착력까지 해서 철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 철근의 종류와 그 명칭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철근의 이연 및 정착 부분이나 가공 부분, 그리고 철근의 부착력 이런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근의 간격이나 피복 이런 파트를 살펴보고 그 부직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